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방사는 세계 인류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인류를 판가름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모방하는 이류나 삼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류라면 그걸 따라하거나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이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미국 방산 기술을 배우고 베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 기술을 따라잡은 데다가 일부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미국보다 더 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세계 최고를 탈환하고 기준을 새로 썼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다른 나라들은 허겁지겁 한국을 따라잡겠다며 추격에 나선 상황인데 한국이 이류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로 거듭난 시점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데 특히 적들이 오히려 더욱 한국의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기술을 따라해서 그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영 잘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이류에 불과하기 때문이겠죠. 요 근래 한국 방산이 이룬 성과와 이를 따라잡으려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해군 부산 작전기지에 한 척의 전투함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죠. 지난 2022년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2년 4개월에 걸친 기나긴 테스트를 거쳐 마침내 해군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해군은 인수 즉시 정조대왕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우리나라 해군력의 중추가 되는 가장 강력한 전투함으로 작전에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조대왕함의 능력이 해군에 더해지는 것을 기다려왔던 만큼 그 인도식과 취역식은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식 행사에서는 함장이 마이크를 잡자 배를 건조하던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각에선 진수부터 인도까지 그렇게나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정조대왕함의 취역을 기다려왔기에 나왔을 만한 반응인데 내심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도중 찍힌 사진 몇 장에서 그 이유로 짐작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어떤 전투함에서도 제대로 전력화가 되지 않은 신무기를 정조대왕함에 실험적으로 탑재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은 특유의 빠른 납품 능력이 최고의 무기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요새는 점점 예외가 생기는 것 같죠.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는 납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정조대왕함은 진수 후 해군 인도의 평균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호주 사업의 경우 국내 방산업체들이 서로 싸우던 특수한 상황이라 그렇다고 쳐도 정조대왕함은 어째서 인도가 늘어졌는지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배를 물에다 일단 띄워놓고 내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는 의혹에 불과할 뿐 공사가 그 정도까지 지연됐다면 지금의 2년 4개월이라는 테스트 기간도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보통은 1년에서 2년 사이의 테스트 기간만을 거쳐군에 인도되기 마련이라 약 반년 이상이 더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선 원래 설계에 없던 추가적인 장비를 실험한다 는 정도의 소문밖에는 들려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어쩌면 테스트 기간이 길어진 원인일 수도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구축함의 주력 무장인 미사일과 그걸 발사하기 위한 설비인 미사일 수직 발사관 VLS라고도 불리는 이 대부분 몰려있는 함교 앞쪽이 아니라 함교 뒤쪽에 처음 보는 형상의 VLS가 실제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KVLS로 현재 한국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국산 수직 발사관 시스템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원래 처음부터 이 KVLS-E를 탑재할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완공 시기가 KVLS-E의 개발 완료 시기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올 무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르딘이 일단은 다른 VLS를 달고 취역한 뒤 개량을 통해 KVLS-E를 탑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사진에선 테스트 운용 시점에 이미 KVLS-E를 실제로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총 88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112기를 탑재한 중국 구축함이나 96기를 탑재한 일본 구축함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사용하는 KVLS2 발사관은 기존 KVLS1이나 MK41VLS와는 급을 달리합니다. 이 발사관은 강력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대신 공간을 더 차지하기 때문에 수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많은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지만 시스템 통합 수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직 발사관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닌 애매한 수량이 되어버렸죠. 반면 정조대왕함은 뛰어난 레이더 성능과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 거기에 고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KVLS-2까지 탑재하고 있어 수직 발사관의 수량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KVLS-2는 기존 대비 면적 180%, 길이 135%, 적재량 185%, 화염 처리 능력 135% 개선되는데요. 기존의 KVLS-1의 경우 서방 전체에서 널리 쓰이는 미국산 MK41VLS와 정확히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처음에는 미국산 VLS밖에 쓸 수 없었고, 일단 KVLS가 개발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교체를 해나가려면 규격이 동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VLS-2의 경우 MK41은 물론 미국이 만든 더 용량이 큰 MK57VLS와도 규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선 개발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국제 표준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규격을 만들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용량이 말해주듯 그렇게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낼 필요성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고작 미국 VLS 수준의 화력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KVLS-2에서 늘어나는 용량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증가량이라 개발 소식을 듣고 어지간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대체 여기다 무슨 미사일을 넣어 쏠 생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예상은 전작인 KVLS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3발까지 넣어 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미사일을 넣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더 큰 미사일을 사염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존의 미사일은 4개 이상 집어넣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용량에 부합하는 초대형 미사일을 단독으로 집어넣어 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에는 방어용 요격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공격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높은 확률로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중국의 055형 구축함과 미국의 주말특급 구축함만이 가진 공격 능력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해상 전력으로 가장 불꽃 튀기게 경쟁하는 두 나라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매우 공격적인 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들어갈 미사일 역시 이미 준비를 마쳤는데요. 바로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SLBM으로 탑재되는 현무사대4입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두 중량 1톤 이상으로 이걸 이지스 구축함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였다면 꽤나 반발받을 법도 한 결정입니다. 현무 시리즈의 운용이 시작된다면 현무사보다 더 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무사대5나 추후 개발될 현무호수도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KVLS-2는